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보실 내용은 근대 태동기 문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리학이 이제 변하게 돼요. 굉장히 교조화되고 또 이제 상대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성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현실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리학을 굉장히 비판하고 다른 어떤 새로운 대안의 학문으로 실학을 연구한다거나 또는 어떤 양면학을 연구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나중에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 나타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집권 이 노론 계층들은 서인 노론 계층들은 이 성리학에 반발하는 이 다른 학문에 대해서 이제 포용을 하지 못하고 그들을 사문난적으로 차용을 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양난 이후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게 되면서 이 지식인들이 굉장히 좌절을 했었어요. 현실 문제를 제대로 성리학이 해결해주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자기 회복 방법을 놓고 주자 성리학을 절대적으로 신봉하자, 이 교조하자라는 쪽으로 이제 나누게 되고, 또 성리학을 상대화해서 다른 학문, 새로운 대안의 학문으로서 좀 성리학으로부터 좀 탈피를 하자라는 계통으로 이제 분열되게 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리학의 교조화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인조반정 이후 전국을 장악한 서인이 의리 명분론을 강화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명나라에 대한 의리가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그 현실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다른 학문을 추구해야 됨에도 좀 모자라지만 오히려 이제 북벌을 주장하고 좀 더 강경 정책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성리학이 오히려 더 교조화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효종 때 이 서인 특히 노론의 영수였었던 이 송시열과 더불어서 이제 북벌 정책이 추진되지 않습니까? 근데 효종이 10년 만에 죽는 바람에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했었지만, 그리고 어쨌든 이 송시열 같은 경우도 북벌 정책이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았었어요. 강력하게 추진하지는 않았었어요. 약간은 효종 임금에 비해서 좀 미온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건설 후 북벌을 주장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송시열이 어쨌든 이런 성리학을 이론적으로 뒷받침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자 성리학을. 성리학의 상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리학을 이제 비판하는 세력들이죠. 육경과 제자백가에서 모순 해결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었다. 육경, 그러니까 원시 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악기까지 포함해서 특히 남인 계통에서 이 육경을 좀 더 강조를 했었고, 서인 계통에서는 사서, 논어명자 주용 대학 있지 않습니까? 이 사서를 좀 더 강조를 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성리학을 비판하는 세력들은 원시 유학, 이 육경과 그리고 이제 당시 추추정부 시대 때 유행했었던 이 제자백가들, 이 100가지 사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100가지 사상가, 이 제자백가에서 현실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실학 사상이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데, 그 실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수광 이런 사람도 있죠. 지봉유설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었고, 그리고 동국지리지라는 쓴 이 한백겸이라는 사람이 있죠. 동국지리지. 그래서 이제 마한, 진한, 변한 이 3한의 위치를 지리학적으로 정확히 고정을 해서 이제 정확하게 지리학적으로 이제 완성을 해놓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세당의 색경 이런 저서도 있죠. 윤휴는 이제 박세당하고 윤휴는 사문난적으로 몰아붙여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돼요. 특히 이제 윤휴 같은 경우는 세상의 모든 이치를 주자만 알고 나만 모를 수가 있느냐. 주자가 다시 태어난다고 다시 태어나도 내 학설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제 윤휴가 되겠는데, 그로 인해서 이 송시열을 비롯한 이 노론 세력들의 강력한 반발, 서인 세력들의 강력한 반발을 받고 사핵을 먹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경신왕국 때 죽게 돼요. 경신왕국 때 남인에서 서인으로 세력이 교체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로 윤휴도 죽임을 당하게 된다. 박세당은 좀 더 죽게 돼요. 이 윤휴는 남인 출신이고 박세당은 이 수론 출신이 되겠는데, 이제 박세당의 그 저서 중에서 이제 사변록이라는 책이 있죠. 그 사변록에는 주자의 학설을 하나하나 일일이 반박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주자도 이제 이단이다, 사문난적이다,
사문은 이제 유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유교 성리학을 사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문을 어지럽히는 적이다. 그래서 이제 사문화적으로 박사단과 윤유가 자기 처벌을 당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성리학의 교조화, 상대화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었고요. 그 다음 보시려면 이제 호락 논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락 논쟁이 되겠는데요. 이 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호수를 얘기해요. 그 호수 남쪽 지역을 뭐라고 합니까? 호남 지역이라고 얘기하죠. 호수 서쪽 지역을 뭐라고 합니까? 호서 지역이라고 얘기하죠. 호서 지역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충청도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금강에서 금강 상류로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면 그 미호천이라는 이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를 기준으로 서쪽은 호서, 남쪽은 호남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금강 이남 지역이 호남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는 김제에 벽골제라는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벽골제 호수 이남 지역을 또 호남이다 라고도 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호락 논쟁은 뭐냐면, 이 충청도와 이 경기, 서울 경기 지역, 낙은 이제 낙산 아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동대문 지역에 낙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 경기 지역, 경기 지역 간에 이제 심성론을 둘러싸고, 인간의 심성론을 둘러싸고 성리학적인 이 연구가 심화가 되면서 인간의 심성론을 둘러싸고 노론들 사이에서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호락 논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숙종 34년에 맹자와 중용에 있는 주의 해석을 놓고 노론 내부에 주기 후론과 주리 낙론의 논쟁이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자,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인물성 동의. 자, 사람과 동물은 근본적으로 본성이 같다, 본성이 다르다 라고 하는 인물성 동론, 인물성 이론, 이렇게 이제 분열돼요. 그리고 이제 미발 심취 유선학, 바라지 않은 마음의 본체가 선한가 또는 악한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미발, 그러니까 바라지 않았다. 심체, 마음의 본체, 유선학, 선한가 악한가를 따지는, 자, 미발체, 미발심체, 유선학으로 시작된 논쟁이 나타났었고, 그럼 이제 성범심 동의. 그래서 이제 성인과 범인은, 범인의 마음은 같은가 다른가 라는 논쟁으로 귀결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게 되면, 자, 인물성 동의론을 주장했었고, 자, 인물성 동의론 그 과정에서 인물성 동론은 이 충청도, 이 지역에 여기가 이제 호론이 되어 있거든요. 호론이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낙론이 되지 않습니까? 인물성 이론을 주장했었어요. 인간과 동물은 서로 이제 근본적으로 심성이 다르다. 그러니까 인물성 동론은 이제 경기지역에서 주장을 했었어요. 인간과 동물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같다라고 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 호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 호론이면 당연히 충청도 지역의 노론을 이야기하겠죠. 주기 호론, 인물성 이론이에요. 인간과 동물의 본성은 자, 다르다. 그래서 기의 차별성을 강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람과 동물이 구별된다. 화이론, 청은 오랑캐다. 그죠? 조선은 중하다. 라고 해서 서로 다른 그런 어떤 인식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이 오랑캐를 그래서 이제 동물로 인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정척사와 화이론으로 이제 개성된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른 것을 세우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라고 하는 이 위정척사. 그리고 이제 그 중화와 오랑캐 이는 이제 구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화이론으로 이제 나중에 계승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송시열 제자 이 관상어와 한원진, 윤봉구 이런 사람들로 이제 그 호론으로 이제 형성이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낙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성 동론이에요. 인간과 동물은 본성은 같다. 리의 보편성과 인간의 본성을 자연계로 확대해서 사람과 모든 우주 만물의 보편성을 수고했었다. 나중에는 이 화이론을 극복을 하게 되면서 북학사상, 북쪽의 학문이지 않습니까? 청나라의 학문도 배우자, 오랑캐의 학문도 배우자라고 하는 어차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인물성 동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융통성 있는 이런 모습을 낙론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흡이라든지 김창혁, 이재, 오유봉, 이간, 이재 등이 주로 이제 낙론을 이야기했었던 인물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권상하라는 사람이 있는데,
권상한 사람의 제자가 이제 한원진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권상아의 스승이 이제 송시라는 사람인데, 노론 출신이죠? 자, 이 권상아의 제자 중에서 이 한원진 계통이 이제 호론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충청도 지역에 근거를 하고 있는, 그 다음 이간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낙론. 자,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력이 나눠졌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도 이제 뭐 성범성 동의론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호론과 낙론이 좀 입장이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성인과 범인의 마음은 다르다. 신분제도, 지주전호제 등 기존 지배질서는 인정을 한다. 이분법적으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성범성 동론, 성인과 범인의 마음은 같다. 당시 성장하고 있는 일반민의 실체를 현실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반민들 있지 않습니까? 일반민들도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은 원래 같기 때문에 일반민의 실체를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교화와 개혁책으로 지배질서를 포섭하고 노비협회와 서울호통, 서울들도 이제 관직에 나아갈 수 있게 호통을 해줘야 된다라는 제한적인 개혁 입장이었다. 낙론이 사회 발전적인 측면에서 보면 낙론 입장이 사회를 좀 더 발전시키려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17세기 이황학파와 그 밑에 보게 되면 이학파가 나눠졌다가 이제 그 충청도 노론과 그다음에 경기도 노론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경기도 노론 낙론에서 나중에는 위정철사 사상으로 이제 계승이 되면서 이제 항일의병에 활약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어요. 기정진이라든지 이항문호 그 제자의 그 밑에 이제 그 최익현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 구한말 때 자, 일본에 맞서서 일제강점기 때 자, 항일의병 투쟁에 기울이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론에서 이제 낙론들 중에서 일부가 이제 그 북학사상, 북학의 영향을 받는 이 경기 지방의 노론을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경기 지방이고 또 이제 그 새로운 문물이 금방금방 흡수되는 지역이 이제 서울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지방에 뭐 경상도라든지 전라도라든지 뭐 이런 지역보다는 새로운 문화가 가장 먼저 들어온 지역이 아무래도 수입되는 지역이 경기 지역이다 보니까 경기 지역의 노론들이 자, 중국의 어떤 그 청나라의 문물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북학 사상이 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북학 사상을 통해서 이제 중상학파, 이용후생학파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중상학파가 나중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명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명학 성리학이 교조화되면서 이러한 그 양명학도 이제 수용이 돼요. 그래서 지행합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안과 행함은 일치한다 라고 하는 지행합일적인 양명학적 사상이 유행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성리학이 너무 교조화된 나머지 그에 대한 반발로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실천성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17세기 후반에 소론들과 또는 그 약간 불우한 종친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그 양명학이 수용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서경덕 학파와 종친들 사이에서 자, 처음에 이제 확산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17세기 후반에 소론 학자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수용이 되었었고, 자, 18세기에 들어와서 양명학을 학문으로 수용했었다. 특히 이제 서울이나 소론들이 가학으로 전승을 했었다. 아무래도 중앙 정계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지 않은 세력이었기 때문에 특히 정제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정제두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정제두가 강화도로 이사가면서 그 지역에서 양명학을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제자들도 양승을 하고 그 과정에서 강화 지역에서 하나의 학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양명학을 연구하는 하나의 학파가 형성이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강화 학파라고 얘기해요. 강화 학파가 형성이 되면서 이 강화 학파가 나중에 계속해서 학문적으로 계승이 되어서 이제 구한말 때 저기 뭐 박은식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인보라든지 자, 이런 그 유학자들에게도 이제 계승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상체계를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양지를 강조합니다. 양지는 뭐 양심으로도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인간에게는 누구나 마음이 있죠. 양심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양지를 알면 그 마음이 그 양심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실천으로 옮길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지행합일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지를 바탕으로 해서 실천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사상을 이제 양명왕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양심의 극치에 이르는, 그래서 치양지, 그리고 이제 뭐 경물치는 성리학에서 뭐 이야기하는 건데, 모든 만물의 이치를 알 때까지, 극치까지 이제 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참된 알을 깨달아라. 그래서 이제 경물치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 성리학에서도 이야기하고, 양명왕에서도 뭐 이야기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심증리, 마음이 곧 이치다라고 하는 심증리. 만물의 모든 이치는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양명왕에서는 마음에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자, 그리고 친민설이 있습니다. 친민설. 그래서 이제 백성을 교화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백성을 이제 동반자적 입장에서 백성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어떤 그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리학은 신민설이에요. 신민설이라고 해서 백성을 하나의 그 어떤 이분법적으로 바라봐서 이제 좀 교화의 대상으로 인식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강화학파가 그래서 정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립이 되는데, 자, 정우일, 이광사, 이긍익, 신작, 이건창, 이권방, 이시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18세기 초에 강화학파가 형성이 되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화도를 중심으로 개성, 서울, 춘천 등 서해안 지방에서 호응을 했었다. 상업과 양명학이 연결되면서 이런 식의 호응이 있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역사, 국어학, 서화, 문학 등에서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었고, 실학자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했었다. 자,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구한말 때 박은식이나 정인보에게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학.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선 후기 사회 경제적 변동에 따른 사회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두한 사회개혁 사상이 되겠습니다. 자, 개념을 보시게 되면 당대의 사상, 학문 경영이 밀폐되어 부화, 공화해지는 현상에 대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학풍이다. 그 실학이 이제 17세기 초에 이제 대두가 되는데, 서울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대두가 돼요. 이수광, 한백경, 유몽인, 허균, 최명길,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학이 대두가 되었었다. 학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융통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수광의 지붕유설, 한백겸의 동국지리지는 실학의 선구적인 저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에는 실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중농학파와 중상학파로 이제 갈라지게 돼요. 실학이 중농학파와 그 다음에 중상학파로 이제 갈라지게 돼요. 중농학파는 이제 경세치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경영하는데 자, 필요한 학문이다. 경세치용학파. 중상학파는 이용승이에요. 이로운 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용승 학파가 되겠습니다. 중농학파와 중상학파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중농학파의 그 선구자적인 인물이 이제 누구냐면 이익 또는 유형원 먼저 유형원이라든지 또는 이익이라든지 또는 정약용,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중농학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중상학파에는 유수원이에요. 유수원이라든지 또 박지원, 박재가 또는 뭐 홍대용,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상학파가 형성이 되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학의 발전으로 중농주의인 경세치용, 세상을 다스리는데 사용이 되어야 된다. 학문이 경세치용 학문이 되겠죠. 학풍이 되겠죠. 자, 금경, 그러니까 서울 가까운 지역의 남인들을 이야기해요. 남인들이 이제 그 분당 단파 싸움 그 과정에서 이제 몰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원래 남인들은 주로 이제 경상도 지역 남인들이 주를 이루게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제 중앙정계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서울 지역에 그대로 이제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기남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가깝다. 서울 경기 지역에 가깝다라고 하는 이 금기남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금기남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중용주의 학파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인들, 특히 남인들 중에서도 이제 뭐 허목이라든지 미수 허목 얘기죠. 송시열과 굉장한 라이벌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송시열이 송시열을 막 죽여라, 탄핵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하기도 했었죠. 허목, 유형원, 이익 등 대표적인 실학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8세기 후반을 보시게 되면 북학이 이제 대두가 되면서 이용후생, 이로운 것을 사용해서 이제 생활상의 어떤 그 혜택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용후생의 중성주의 정책이 있었죠. 그래서 북학파의 개혁 사상은 나중에 이제 정조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19세기 실학의 학문적 사상적 연구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선구적 실학자라고 해서 이수광이라고 나와있죠. 이기적인 팁에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뭐 정제두에 대한 설명도 나왔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농주의 정책이에요. 중농주의 경세치용화파라고 얘기했었죠. 자, 농업 중심의 개혁론이 나타나게 돼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에 대표적인 학자는 경계지방 출신의 남인학자 유형원, 허목, 윤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기 유형원 같은 경우는 전라도 부안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출신 지역이. 자, 허목, 윤휴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남인들이요, 전부 다. 남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중농학파가 형성되었다. 자, 농경사회 유지를 위한 개혁, 지주전화제를 거부를 했었어요. 이거를 이제 모순을 완화하고 농업 발전을 추구하고, 자, 남인 출신이기 때문에 리론을 더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황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리를 강조하고 지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리의 본질적 측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토지 개혁론이 표출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형원 이익 정략용에 대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농학파인 유형원 이익 정략용. 자, 이제 보실 내용은 중농주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세치용학파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농업 중심의 개혁론이 이제 대두가 되는 겁니다.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까지. 그래서 근기 남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경기 지역, 그러니까 경기와 가까운 지역, 그러니까 근기 지역이 되겠죠. 경기 지역의 남인들인 보통 이제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세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황의 제자들이 주로 이제 남인들이 되겠는데, 그들이 이제 중앙으로 올라와서 이제 서인들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경기 지역에 이제 거주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학자가 경기 지방에 유형원, 허목, 윤휴 등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유형원은 참고로 고향이 이제 전라도 이제 부안이 되겠죠.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경사회 유지를 위한 개혁을 이야기했었어요. 지주전화제의 모순을 완화할 것을 이야기했었고, 농업 발전을 추구할 것을 이야기했었습니다. 남인 출신답게 리를 좀 더 이제 강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리. 그러니까 주리론과 주기론 있지 않습니까? 이황의 입장은 주미론이잖아요. 리를 좀 더 강조했었다. 리의 본질적 측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하고 토지 개혁론을 표출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토지 개혁론에 선봉이 있었던 사람이 이제 실학, 그러니까 중농학파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유형원이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유형원. 균전론을 이야기했었어요. 균전론이라는 이 토지 개혁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국가가 이제 소유를 해요. 몽땅 이제 국가가 소유를 하고 그 토지를 차등적으로 분배를 하는, 자, 이게 바로 신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를 한다. 그래서 일반 농민들은 토지 1결, 그리고 이제 양반 유생들은 2결, 그리고 이제 관직에 있는 이 관리들은 6결을 받는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친분별로 차등적으로 분배를 받는 게 바로 균전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신분제 질서가 이런 식으로 구체화되었음을 이제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유형원의 균전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균전론을 보시게 되면 관리, 선비, 농민 등 신분에 따라 토지를 차등 있게 재분배하여 자연농 육성했다. 자, 무당 승려에게는 토지를 주지 않는다. 자, 국가지정과 민생안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무법 대신 경무법, 면적 단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면적 단위로 토지를 계산하고 호구에 부과하던 여격을 이제 토지에 부과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회개혁을 이야기했었어요. 양반 문벌 과거제도, 노비제도 등 한계를 지적했었고, 자연농을 바탕으로 병농일치와 산농일치의 교육제도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형원의 호가 이제 반계지 않습니까? 영조 때의 반계 수록이라는, 자,
토지개혁안을 이야기했었어요. 저서를 통해서. 자, 우리나라 여러 제도에 관해서 보증을 하고 균전제를 중심으로 하는 토지개혁안을 논했다. 자, 유영원의 한계는 적설을 차별하고 신분제적인 어떤 그 유교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그런 한계가 나타나기도 했었다. 군대 편성에서 양천 구별 등 유교적 한계를 발표하지 못했었다라는 게 바로 유영원의 균전론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토지를 국유화해서 신분별로 차등적으로 분배를 해서 이제 자영농을 육성하자라고 하는 게 어쨌든 유영원의 토지개혁론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익이 되겠죠? 이익. 이익은 한정론이에요. 토지 소유의 사안선을 둡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라는 농민이 요만한 땅을 가지고 있어요. 요걸 국가에서는 영업전으로 설정을 해요. 그래서 자, 매매할 수 없게 자, 법적으로 이제 막아놓습니다. 그래서 A라는 농민은 예를 들어서 요거 플러스 요만큼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면 이만큼의 토지는 마음대로 팔 수는 있어요. 팔 수는 있지만 이 토지만큼은 절대로 팔지 못하는 요게 바로 토지 소유의 상한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익 한전론에 예를 들어 또 B라는 농민이 있으면 이 B라는 농민은 토지를 자, 요만큼 가지고 있어요. 영업전이 아직 다 되지 않은 토지가 되겠죠? 영업전을 이제 마련할 때까지 나머지 토지를 자, 매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전이 되지 않은 요 토지, 영업전이 될 토지, 요 토지죠? 요 토지는 또 마찬가지로 매매가 이제 금지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두어서 궁극적으로 점진적으로 토지 소유의 균등을 이루는 자, 이게 바로 이익의 한전론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호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토지를 영업전으로 정하여 법으로 매매 금지하고 죄송합니다. 나머지 토지만 매매를 허용할 것을 주장했었다. 점진적인 토지제도 개혁론이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호학파가 형성이 되는데 안정복 계열의 우파와 나중에 천주교가 들어오게 되면서 서학이 만들어지게 되죠. 서학이 좌파로 분화되는데 자, 이 정약용이 성호 이익의 사상을 집대성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왼쪽에 이익의 한전제와 관련된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걸 이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은 사회개혁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6개의 국가를 좀먹는 내용을 이야기했었는데 양반분벌 제도, 게으름, 미신숭배 사치와 같은 기교, 승려 과거제도, 노비제도 등 나라를 좀먹는 6가지 표단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적인 여성관이었어요. 남녀 칠세 부동석이었었고, 자, 독서와 강의는 남자의 일이고 여성의 검소를 강조했었다. 자, 그리고 이익이 쓴 저서가 경세치용적 관점에서 쓴 저서가 바로 이 성호사설이지 않습니까? 그 성호사설 안에 이 과구록이라는 이 책도 이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하여서 토지 변경의 방지를 주장했었다. 이 성호사설이 그래서 이제 백과사전식 서술로 쓰여졌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익의 한전론에 대해서 알아봤었습니다. 자, 이제 보시게 될 사람은 이제 정약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산 정약용이 되겠죠? 자, 이 사람들이 남해 출신이 되겠는데 실학을 집대성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성호학파의 경학적 기초 위에서 노론의 북학사상을 수용을 했었다. 자, 사회개혁을 주장했었습니다. 양반제를 폐지하고 사족도 농사와 생산활동에 종사하며 산업공상의 평등적 직업관, 전업농과 기업농을 장려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 하면 이 여전론이 되겠는데요. 이게 나중에 이제 정전제의 원리로 이제 바뀌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일단 여전론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여 있지 않습니까? 여가 보통 한 30가구 정도 돼요. 정도 돼서 마을 사람들끼리 공동으로 노동을 해서 공동으로 생산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 30가구에는 누가 있냐면 대표가 있어. 여장이라는 대표가 있어서 여장이라는 대표가 노동 시간은 이제 계산을 해요. 노동 시간 일일이 계산을 해서 노동을 한 만큼
공동으로 생산해서 노동하는 만큼 차등적으로 분배하게 하는 이 제도가 바로 여전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여장의 월급이라든지 또는 국가에다 내야 될 10분의 1세, 10분의 1세를 제외하고 어쨌든 나머지 가구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노동력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분배하자라고 하는 게 여전론이 되겠습니다. 정략용의 이야기 했었는데 이게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성이 좀 부족하다. 라고 해서 여전론이 나중에는 이제 경사유표에서 정략용이 정전제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정전제가 이거죠? 자, 이 우물정자제였습니까? 이 우물정자처럼 자 9가구가 이제 각각 농사를 지어서 이제 이 가운데 있는 토지에서 생산된 건 국가로 이제 세금을 내고 나머지 토지는 공동으로 이제 나눠 갖는 이게 바로 이제 정전제였습니까? 자 9분의 1을 공전으로 만들어서 조세에 충당하고 나머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는 게 바로 이 정전제가 되겠는데 어쨌든 이 정략용의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부작이 있었습니다. 이 1표 2서라고 얘기해요. 경세유표가 있고, 그 다음에 목민심서, 그 다음에 흠음신서, 이렇게 해서 1표 2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략용이 여기 정남 강진으로 유배를 가게 되거든요. 신유박해 때, 1801년에 유배를 가게 되면서 거기서 18년 동안, 자, 엄청난 저수활동을 하게 돼요. 정략용이. 그때 이제 쓴 책들이, 자, 이런 경세유표라든지, 목민심서라든지, 흠음신서와 같은 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략용의 문집일, 자, 이런 책들을 모아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여유당 전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략용의 문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세유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과 지방의 정치제도를 개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서양 과학기술을 수용을 위해서, 자, 이용감을 설치하자. 지방 분농민에게 향초사회의 공헌도에 따라 관직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전제를 이때 경세유표에서 주장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목민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의 개혁을 주장했었습니다. 목민관들이 행해야 될 40가지, 요걸 이제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방 관리들의 잘못된 사례를 통해 백성을 다스리는 도리를 설명했다. 흠음신서, 형정에 관한 개혁서가 되겠습니다. 형벌일을 맡은 관리가 유의할 점에 대해서 담겨있고, 청나라 조선시대 정조 연간에 판례를 집대성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가지 론, 자, 3론이 있는데, 원론, 탕론, 전론, 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른쪽에 이기정의 팁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론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의 권력은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서양 사회에서 이 루소가 사회개혁설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주권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권재민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략용의 사상이 서양에서 유행했었던 사상들과 이제 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 탕론을 보게 되면 밑에 3번째 줄 보면 천자가 1000명을 거역할 경우 백성들이 논의하여 바꿀 수도 있다. 맹자가 얘기했던 혁명론과 같은 내용이죠. 어떤 민주주의의 어떤 기본 원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전론, 지주존재를 철폐하여 무상몰수로 정부의 토지를 국유화하는 여전제를 주장했다. 무상몰수에서 토지를 국유화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이 공산주의적 이 사상이라고도 볼 수 있죠. 마르크스가 이제 19세기 중반에 이제 1850년에 공산당 선언을 이야기하고 자본론을 쓰게 되면서 이제 그가 공산주의를 처음에 이제 선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사상보다 이 정략용의 사상이 좀 더 몇십 년 더 앞선 사상이다 라고 우리가 또 평가를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던 게 바로 이 정략용이 되겠습니다. 토지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여전제를 주장했었는데 후에는 정전제를 현실에 맞게 실시할 것을 주장을 했었다. 그래서 여전론이 이상적이라는 어떤 비판을 받고 경제 유전의 원칙이 이제 적용되고, 여전론은 농사 짓는 사람만이 토지를 소유할 것을 이야기하고, 토지의 사적 소유를 금지하고, 한 마을을 단위로 한 토지의 공동 소유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대토지 소유를 이제 금지하는. 자, 그리고 공동영역과 노동량에 따른 분배를 주장한다. 공동농장 제도를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전제는 경세유표에서 이야기했었는데, 토지를 국유화하여 정전을 편성해서 그 중에 9분의 1을 국가에다 세금을 내고, 나머지는 이제 농민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참고자료 밑에 정약용의 뭐 천자 추대설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중농학파, 정세치용학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보실 내용은 중상주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우생 학파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8세기 후반에 북학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농학파와는 다르게, 중농학파는 남해인 출신이 주로 이제 형성이 되었었잖아요. 근데 중상학파 같은 경우는 이 서울 지역의 노론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북학 사상이 유행하는, 중상학파가 유행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진 문물, 중국으로부터 선진 문물이 자, 어디에서 가장 먼저 들어옵니까? 아무래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인 서울 지역으로 많이 들어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지역에 주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이 노론층에서, 자, 서울 지역의 노론층에서 주로 이 중상주의, 이영우생 학파를 서둘러서 수입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의 노론 가문 출신이었다. 특징은 농업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생산력을 증대하고 토지 수입 문제를 이제 완화를 하고 상공업 진흥과 기술 혁신을 주장하게 되면서 부국한 나라를 건설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청나라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주장을 해요. 청나라가 뭐 오랑캐건 상관없이 청나라 문화가 우수하면 받아들이자라는 그런 입장이 됐었어요. 그 청문물을 수용해서 이제 북학파가 되고 나중에는 이 북학파 사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구한말대에 개화 사상가로 연결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지원의 이제 손자가 이제 박규수란 사람이 되겠거든요. 박규수라든지 또는 뭐 유홍기, 오경석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기 개화파가 형성이 되고 그 영향을 받은 김옥균, 서광목, 홍영식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구한말대에 이제 그 개화파로서 개화 세상을 이끌었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수원이 이제 중상주의 선구자예요. 중농주의 선구자는 누구였습니까? 유형원이었었잖아요. 중상주의 선구자는 바로 유수원이 되겠습니다. 유수원. 자, 유수원이 되겠고, 자, 토지제도의 개혁보다 농업의 상업적 경영과 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력 향상을 주장했었습니다. 신분관 및 직업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벌을 폐지하고 학교제도, 과거제도, 관리제도 등용 제도를 개선할 것을 이야기했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제공을 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 선발할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준화와 전문화를 주장을 했었어요. 또 상공업 정책을 보게 되면 상인 간의 합작을 통한 경영 규모를 확대하고 상인이 생산자를 고용하여 생산과 판매를 주관함으로 인해서 상업 자본이 육성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이야기했습니다. 물자 낭비와 가격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상업 활동에 국가 통제를 이야기했었고요. 세과사라는 국가 상업세를 징수하기 위한 기관 설치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가재정 수입도 증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화폐 유통을 강조했었고 상점 개설, 우마차 이용, 광업, 수공업, 수산업, 과수업, 공복, 추업 등 상업과 관련된 이런 산업들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수원의 대표적인 저서가 바로 우서가 되겠는데요. 영조 때에 우서라는 이 책을 쓰게 됩니다. 중국과 우리나라 문물을 비교하면서 정치, 경제, 신분, 사상 등 전반적인 개혁안을 제시를 한 게 바로 유수원의 우서가 되겠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상주의 이 선구자였었던 이 유수원이 되겠고요. 유수원의 그 뒤를 이어서 이제 홍대영이라든지 또는 이 박지원이라든지 박지원의 제자였었던 이 박재가라든지 이런 중성학파 사람들로 이제 중상주의가 이제 확산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대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론파 북학 사상의 선구자로서 이제 균전제를 주장을 하게 되고요. 기술문화 정리하고 신분제도 철폐하고 홍대영의 대표적 서적에 이제 담원서, 임화경륜, 일산문답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담원서는 청나라 기행문이 되겠고 임화경륜은 장정에게 이결의 토지를 지급하고 병동일치의 군대 조직을 제시할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의사문답은 기술혁신과 문벌제도의 폐지, 성리학 극복이
부극강병의 근본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했었습니다. 왼쪽에 의사문답하고 설명이 나와있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박지원, 연암학파라는 독자적인 이런 그 학파를 형성했었어요. 자, 이 박지원의 그 제자가 그래서 이제 이 박제가지 않습니까? 박지원은 그 양반전으로 굉장히 또 유명하죠. 양반전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양반전, 허생전. 자, 저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홍소초 수리 조항을 설정하고 토지 소유 문제를 처음으로 다룬 우리나라 농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박지원의 또 대표적 서적이 이제 연하일기가 되겠는데요. 중국 청나라를 갔다 오면서 쓴 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리와 선박을 이용하고 화폐 유통의 필요성이라든지 양반 문벌 제도의 비생산성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박제간을 보시게 되겠는데요. 박제간은 이제 소비론을 이야기했었어요. 소비론. 이 서자 출신인데, 서울 출신인데, 박제가가, 그 밑에 보면 참고자료에 박제가의 소비관이 나와있지 않습니까? 대저 뭐라고 나옵니까? 비유하건대, 대체로 재물은 샘과 같은 것이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그러니까 소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제가 이제 마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소비가 되면 될수록 그 사회가 건전한 사회다. 상업이 발달하고, 유통이 확산되면서, 이제, 새로운 물건들이 계속해서 생산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도 저기 핸드폰이 해가 다르게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소비를 해주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력을 발휘를 해서 핸드폰도 계속해서 신기술을 동원을 해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소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핸드폰을 만들려고 하지를 않겠죠. 자, 청과의 통상을 강화하고 신분제 타파를 주장합니다. 검소보다는 그래서 소비를 권장했었어요. 중농학파는 아무래도 절약과 검약을 강조하는데 중상학파는 소비를 좀 더 강조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산을 이제 자극을 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생산이 자극이 되겠죠. 양반들도 이제 상업에 종사를 합니다. 3인 중에서 상인이 제일로 여기는 인식이 나타나게 되고 개국통상 국제교육을 통해서 우리 국가가 이제 개국을 해서 이제 통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국제교육을 통해 자원의 이용과 수급 조절을 주장을 했었어요. 유득공, 이덕무, 이규경 등 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주장이 되었었는데 나중에 구한말 때 저기 개화기 때 박규수라든지 오경석, 유홍기 이런 사람들이 자 이러한 그 개화 사상을 계승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제가의 대표적 서적이 또 이제 북학이라는 서적이 있죠. 청나라의 풍속 제도를 시찰하고 종교 때 쓴 책인데 돌아와서 견문한 바를 쓴 책이다. 시대의 당면한 문제를 논했다. 청의 문물 도입인 부강병임을 강조한 책이 바로 이 북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제가는 그래서 이제 밑에 박제가 소비관하고 나와 있는데 박제가는 청나라와 통상을 강조하고 수레와 선박의 이용을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절약보다는 소비를 좀 더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조선 후기 국학연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학적인 역사학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자, 유교적인 합리주의를 이제 탈피를 하고 문헌 고증 방식이 대두가 돼요. 그래서 이제 경학, 유교 경전을 연구하는 학문을 이제 경학이라고 얘기하죠. 경학과 이제 역사를 이제 분리를 시키게 되고 도덕 중심적 이런 사관보다는 어떤 사실에 입각한 그런 어떤 그런 식의 어떤 역사 해석 방법이 이제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중국 중심의 역사 파악에서 이제 탈피를 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독립된 단위 역사로 파악을 했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한백겸의 그 동국지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사만의 위치도 변화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치원 같은 경우는 망한을 고구려로 인식했지 않습니까? 원근은 이제 그 변환을 고구려로 인식했었고, 지리학적으로 이제 잘못된 인식이었죠. 그거를 이제 한백겸이 실증적으로 고증을 해서 이제 자리를 잡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학적인 역사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학자 이익, 안정복, 유득공, 이종희, 한치현, 이금희 이런 사람들 있죠? 자, 이익, 실증적 비판적 역사소설.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나 우리 역사의 체계화를 주장했었다. 안정복의 동사 과목, 문헌 고증 방법에 의한 단군, 기자, 마한, 삼국, 통일신라, 고려까지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탈피해서 한국 역사의 독자적인 정통론을 세웠다. 마한 정통론이라고 이야기해요. 또는 사만 정통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국에도 정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진, 한, 그 다음에 위진남북조, 위진남북조, 그리고 이제 수당, 송원, 명청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의 정통은 예를 들어 이제 금나라가 이제 원나라라든지 또는 금나라 이런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는 이 오랑캐가 지배한 나라였잖아요. 특히 이제 금나라 같은 경우는 정통에서 이제 배제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중국은 이런 식의 어떤 정통적으로 이제 왕조체가 국가 체제가 이제 운영이 되는데, 그런 식의 역사소설 방식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정통이 만들어지지 않았었어요. 독자적인. 그래서 안정복의 그러한 민족주의적인 그런 어떤 느낌을 가지고 정통도, 우리나라도 정통을 세우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유득공의 발해고가 있습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을 불완전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를 남북국 시대로 부를 것을 처음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반도사관에서 탈피를 해서 우리도 대륙에서 외교 활동을 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득공의 발해고, 문득공의 발해고와 관련해서 참고자료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종휘의 동사가 있습니다. 발해사를 최초로 서술했었다. 이 전체로 처음으로 단군조선을 본기로 서술하고 고구려 전통을 강조했었다. 양명학을 수용하고 반도사관을 탈피했었다. 그 다음에 한치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동 역사가 되겠는데요. 국사인식의 폭을 확대하고 성리학적 정통론 인식을 청산하고, 그래서 기자와 마한의 연결성을 이제 부정을 시켰다. 기자를 이제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기자조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독자적인 그런 어떤 단군 조선을 인정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구려 백제 발해사를 재평가를 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금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려실 기술인데, 이 인간에서 당대에 있었던 야사들을 모은 그 기록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선의 정치사를 객관적 인과관계를 밝혀 체계적으로 서술했었다. 우리나라 역대 문화를 백과사전식으로 정리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려실 기술. 자, 다음에 밑에 지리지와 지도 검색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사회 문화의 관심이 반영되고 산맥, 하천, 항만, 도로 등의 표시가 굉장히 정밀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역사 지리지에는 동국 지리지, 그 다음에 신경준의 강계고, 정약용의 아왕강역고, 그 한진서의 해동 역사 지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 지리지에는 이중환의 택리지가 있고, 각 지역의 자연 환경과 인간 생활의 관계를 인과적으로 연결해서 설명했었다. 노론 집권층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제시가 되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 동국 지도가 되겠는데요. 정상비가 쓴, 자, 우리나라 최초로 백리를 1척으로 계산을 해서 사용을 했었어요. 최초의 축척 지도다 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동국 지도. 시험 문제에 좀 빈번하게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국연 지도, 신경준에 의해서 8권의 채색 지도집이다. 모눈으로 선을 구획하여 지도의 정밀성을 높였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호가 오른쪽에 대동여 지도를 작성을 했었죠. 자, 청고도가 있습니다. 방한도법을 사용한 칠책 지도다. 동여도 필사본을 채색해서 지도를 완성을 했었다. 대동여 지도는 이제 철종 때 1861년이죠. 세도정치 시기 때죠. 자, 전통 지도를 집대성한 현존하는 전국 지도 중 가장 크다. 풍수지리 관점에서 산맥을 그렸다.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하고 방한도법을 사용했다. 총 22첩의 휴대용 절첩식으로 그린 게 바로 이 대동여 지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지도가 나왔죠. 본연왕국 지도라고 해서. 자, 이게 원래 중국에서 그린 지도인데, 우리나라에 이제 전래가 되었었어요. 청나라에서 이제 그림 그리는 지도가 되겠는데,
자, 정확한 지도를 이제 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조선인의 세계관이 확대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려망국 지도 같은 경우는 좀 토지 면적, 국가의 어떤 그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비교적 상대적으로 정확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중국이나 동아시아가 굉장히 비대하게 크지도 않고 중국 중심 세계관이 붕괴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금석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량호가 이제 진흥왕 순수비, 사비, 그 다음에 능비, 묘비 등을 연구를 했었다. 김정희가 금석과학록에서 금석학의 기초를 마련했었고, 북한산비를 발견을 했었어요, 김정희가.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고증을 하고, 황초령 비몽도 판독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백과사전이 편찬이 되는데요. 권문회에 의해서 가장 오래된 사전이 되겠습니다. 대동운부 군옥, 조선 후기에 유행한 백과사전의 효시가 된다. 단군 일해의 사실, 인물, 지리, 문학예술 등을 총망라했다. 이스광의 지봉유설, 이런 게 있었고, 이익의 성모사설, 홍봉안의 동국문헌비고, 동국문헌비고가 있습니다. 서유구의 임원경주지, 농촌생활 백과사전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발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문물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세계 지도나 화포나 천례경, 자명종 등이 들어왔다. 자, 실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이익과 그 제자 및 북학파 실학자들이 이러한 서양 문물에 관심을 많이 가졌다. 자, 서양인이 들어오게 되죠. 벨테브레, 네덜란드, 벨테브레라든지 하멜 이런 사람 네덜란드 사람이거든요. 자, 제주도에 이제 표류를 하게 되면서 자, 들어오게 돼요. 벨테브레가 이제 먼저 들어왔었죠. 먼저 들어와서 한국말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조선의 어떤 관직에 복무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멜이 또 네덜란드 상인이 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동인도 상인이. 그래서 처음에는 한국말을 네덜란드 말을 잊어버렸었거든요. 벨테브레가. 그래서 이제 하멜과 이제 소통이 제대로 잘 되지 않았었겠죠. 근데 한 달 정도 하멜과 이 벨테브레가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대화가 통하더래요. 자기가 과거에 10몇 년 전에 잊어버렸던 그 네덜란드 말을 다시 되살렸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 참 이상한 게 안 쓰면 이제 까먹지 않습니까? 10몇 년 지나면 이제 까먹는데, 불과 한 달 만에 저희 모국어 수준으로 이렇게 유창하게 대화를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한 달 만에 잊어버렸던 그 자신의 그 모국어를, 네덜란드어를 이 하멜을 만나게 되면서 이 벨테브레가 서양식 대포 제조법을 전수했었다. 벨테브레는 탈출을 못했었죠. 근데 하멜은 나중에 탈출을 해서 조선을 탈출해서 3회 표류기라는 책도 썼었다. 18세기까지 서양 과학기술의 수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진전되지 못했었다. 정체가 되었었다. 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문학과 요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이 있었고, 그 다음에 김성문이 있었고, 김성문이 최초로 지전설,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한다라고 하는 이 지전설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홍대용이 지전설을 또 주장하게 되면서 무한우주론도 또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오른쪽에 홍대용의 혼천이가 있죠. 그 다음에 역법에는 이 희한력이 도입이 되었었고, 수학에는 기하 원본이 도입이 되었었고, 홍대용의 주해수용, 이런 게 이제 수학으로서 수학의 학문이 나타났었다 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한력에 대해서 오른쪽에 이기적인 팁에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학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의학 이론과 임상의 일치에 주력을 하게 되었다. 자, 동의보감 17세기 초반에 동의보감이 이제 완성이 되었었죠. 세계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이 동의보감이 지정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값싼 시골 약재의 사용과 모든 향약력을 한글로 표시했다. 의료 지식의 민간 보급이 확산되었다. 전통의학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었다. 치료보다 예방의학에 중점이 되었다. 수련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 뛰어난 의학서로 인정이 되었다. 중국과 일본에 전해졌다. 정약용에 의해서 마가와의 통이 편찬됐었다. 통역이나 종두법을 연구했었다. 이재마에 의해서 동의수세 보원이 쓰여졌었다. 사람의 체질을 네 체질로 분류를 했었죠.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체질별로 처방을 달리해야 된다는 내용이요. 자, 친구 경험방, 허임에 의해서 친구술이 집대성되었다. 자, 그 다음에 농사편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략적 농사예요. 지주전호제와 이양법을 바탕으로 하는 부농사 중심의 농법 개량의 강조가 되면서 신속에 의해서 농가 집성이 농사직설을 개성했었다. 지주제를 긍정하고 농법 개량을 표방했었다. 이양법, 견종법 등 농물 재배법이 들어가 있었다. 자, 탈주자학과 북학사상의 농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법 개량뿐만 아니라 상업적 농업의 진흥과 토지 소유의 개편을 주장했었고 농업 경영의 개혁과 농업 경제의 이념까지 과제로 삼았다. 박세당의 색병, 홍만선의 산림 경제, 이제 농가 이런 서적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농가 집성을 비판을 했었어요. 성략적 농서가 되지 않습니까? 농가 집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지주제로 비판하고 곡물 재배법 외에 취소 과수, 화초 재배법, 강담 기술 등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지원의 관홍 소초가 있었다. 상업적 농업을 주장했었고 서유구의 임원경제직, 응상 경제책이 있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문학과 예술의 새 경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문화가 이제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상공업 발달과 농업 생산력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초당 교육의 보급과 서민의 경제적, 신분적 지위가 향상이 되었다. 자, 적나라한 감정이 표현되고 양반의 위선적인 모습을 비판하고 사회의 부정과 비리를 풍자하고 고발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글 소설이 보급되고 홍길동전 같은 한글 소설이지 않습니까? 판소리, 탈춤, 회화, 음악과 무용 이런 게 있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소리에는 서민문화의 중심으로서 이제 그 지방에 따라 창법에 따라서 서편제와 동편제가 이제 구별되었었죠. 서편제라는 영화가 1993년도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19세기 후반 신재유가 판소리 사설을 창작하고 정리를 했었다. 12마당 중 춘향과 심청과 흥부가 접혁과 수군가만 현존해 있다. 탈러리와 산대놀이는 자, 지배층과 특녀의 부패, 위선을 풍자했었다. 자, 한글 소설과 한글 사설 시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균의 홍길동전, 현실을 날카롭게 이제 비판하는 이 서자 출신의 홍길동이 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저기 활약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춘향전 뭐 이런 게 있었다. 신분차별의 비합리성을 이야기했었다. 토끼전, 심청전, 장화홍련전이 있었다. 사설 시조가 있습니다. 서민들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격식의 구애됨이 없어서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었다. 그 다음에 한문학이나 정약용의 한시, 그 다음에 박지원의 양반전, 허생전, 호실 등이 있었다. 자, 북벌론과 화의사상의 호구성과 양반의 위선을 폭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진경산수화와 풍속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경산수화가 되겠는데요. 조속, 자, 문인화가가 되겠습니다. 진경산수화의 선구자로서 계림고사도라는 그림이 있었다. 자, 중국 남종과 북종의 화법을 고루 수용해서 우리의 고유한 자연과 풍속에 맞춘 새로운 화법으로 정리를 했다. 다음에 정선의 인왕지색도예요. 오른쪽에 그 그림이 나와있죠. 금강전도, 압구정도 이런 그림이 정선에 의해서 그려졌었다. 조선 고유의 화법이었다. 자, 풍속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생활 정경과 일상적인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었다. 조영석 이런 사람이 있었죠. 풍속화의 선구자, 자, 인물화의 독자적인 경제를 개척하고 김홍도가 있습니다. 산수화, 기록화, 신선화 등을 그리게 되었고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간결하고 소탈하고 이살적으로 표현했었다. 자, 박가리, 씨름, 서당 등 뭐 이런 그림들이 있죠. 그럼 신윤복, 화원 화가로서 양반과 부녀자들의 생활과 유흥, 남녀 사이의 애정 등 감각적이고 해학적으로 묘사를 했다. 섬세하고 세련되었다. 단어 풍정이라든지 여인도 등 뭐 이런 게 있었다. 강세왕, 희서화로 널리 알려졌다. 서양의 수채화 기법이 반영되었고, 그 다음에 민화가 있습니다. 민중의 미적 감각을 표현하고 해달, 나물, 꽃, 동물, 물고기 등이 소개가 되었고, 서해에는 동국진체, 추사체 이런 그 시체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동국진체와 추사체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축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기에 법주사 팔상전이 유행을 해요.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조 탑이에요. 탑 아시겠습니까? 목탑이죠, 목탑. 화엄사 각황전, 금산사 미륵전. 자, 여기서 이제 불교의 사회적 지위
형성이 나타났다. 양반 지주층의 경제적 성장이 반영되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건축물들을 통해서 17세기에 지어진 건축물들이죠. 자, 그 다음에 서울 종묘. 자, 광해군 때 1608년에 재건되었는데 중국 제도를 따르지 않았고 조선의 자연관, 심리관의 바탕을 둔 독창적인 형태였었다. 18세기 수원 화성, 평양의 대동문, 그리고 불국사 대웅전 이런 게 이제 건축이 되면서 18세기 부동층과 상인들의 지원이 있었고 강한 장식성이 있는 논산 쌍계사라든지 부안 계암사 등이 대표적이었다. 19세기 경복궁의 금정전, 경회류 이제 이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새로이 중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려하고 장중하게 이렇게 만들어놨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근대에 대해서 이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